공연장 가면 공연장에도 적정 온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요? 없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한 온도. 어느 정도가 편한 온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23, 4도 이게 좀 오, 좋아요. 꽤나 맞추셨어요. 실내 적정 온도가 24에서 5도여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를 네. 이제 공연장 운영팀이 이 온도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대요. 그리고 어, 큰 공연장들은 적정 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봐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거를 잘 지키려고 하는 게 무대 운영팀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근데 같더라고요. 공연장 가면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좀 춥습니다. 맞아요. 네. 로비는 20도 정도로 맞추려고 하고 무대는 18도로 네. 하려고 하는데 워낙에 조명이 뜨거우니까. 조명 뜨거운 것도 그렇고 배우들 죽어요. 그쵸. 네. 숨이 턱까지 올라와요. 춤이 많은 공연 특히. 배우들 좀 시원하게 하려고 조명 그 에어컨을 올렸어. 근데 이게 무대랑 객석이랑 또 같은 이어지니까. 걸로 그 연동이 이제 그렇게 되는 에어컨 시설을 갖고 있는 공연장은 관객들은 추워요. 또 춥다고 하고. 근데 네. 저도 어쩌다가 영수님도 그렇겠지만 무대에 올라가 볼 때가 있잖아요. 조명 다 켜졌을 때. 근데 네.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말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굉장히 막 거추장스러운 그런 의상을 입고 공연의 무대에 서는 경우도 또 많잖아요. 아, 배우들 정말 고생하겠다. 어떻게 땀을 안 흘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에서 조금 더 가서 땀을 누구보다 일반 사람보다 더 흘리는 배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땀이 흘리면 예전에는 와이어리스 타고 들어가면 중간에 먹먹한 소리가 사고 나잖아요. 나죠. 음향사고. 배우가 땀을 흘리는 게 죄도 아니잖아요. 근데 음향이 땀을 못 막는 게 죄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음향 와이어리스를 예비로 하나 더 차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무대 뒤쪽에 있는 음향 스태프들이 땀 닦아준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엄청 예. 고생하죠. 예, 이거 이 현장을 좀 아셔야 되는데 하지만 또 뭐 십몇만 원씩 내고 공연 보러 갔는데 네. 마이크에서 먹먹한 소리 나면 아 그거는 배우의 지금 방금 했었던 열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건 또 아니니까 정말 예기치 못하게 그런 사고가 생기면 속상하긴 할 것 같아요. 아 속상하죠. 당연히. 네. 예, 돈이 얼만데 예,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도 깨지잖아요. 감정도 깨지고. 진심이 묻어나는 얼굴이네요. 네. 예. 여하튼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무대 스태프들이나 이런 굉장히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있고 점. 네. 팁은 여름이건 언제건 간에 하여튼 그 가볍게 걸칠 수 있을 만한 뭐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비닐 소재 이런 것들은 입혔다가 또 파스락 이거 되면 얇은 가디건 뭐 이런 거. 얇은 가디건 좋아요. 니트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갖고 가십시오. 자, 1월 거면 뮤지컬 10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랑의 대표이자 공연 유튜브 채널 해아로운 공연생활 진행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백영희입니다. 자, 이게 저희 1월 거면 뮤지컬에 관련돼서 여러 플랫폼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좀 계시대요. 몇 개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많이 달렸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눈호씨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방송 중에 말씀하셨던 박정원 배우님 꼭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님 가능한가요? 지금 전화해야 되나? 박정원 배우 지금 뭐 하고 있죠? 베어 더 뮤지컬. 아, 배우 하고 있어. 배우팀 한번 섭외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박정원 배우 꼭 나오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섭외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꼭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석군입니다라는 그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의형제 괄호하고 블러드 브라더스도 좋아합니다만 괄호 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아, 의형제 영수님 연배이신가 봐요. 근데 이 의형제가 제 연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학전의 의형제를 보셨을 정도면. 근데 그래도 블러드 브라더스라고 하신 거 보면 쇼노트가 조정석 배우랑 같이 했었던 그 또 의형제를 좋아합니다만 좀 있으니까 의형제를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요? 저도 근데 공연으로는 못 본 공연이거든요. 네, 조승우 배우가 굉장히 마음에 남겨두고 있는 작품이어서 조승우 데뷔작. 그래서 네. 언젠간 정말 다시 하고 싶은 작품으로 항상 언급했던 작품이었는데 굉장히 궁금한 작품이긴 합니다. 쇼노트에서 했었던 블러드 브라더스. 는 또 다르죠. 아 그래요? 다른 네, 거예요? 이거는 학전 그 김민기 대표님이 번안해서 만든 공연이고 쇼노트가 제작한 거는 블러드 브라더스 같은 소재. 아, 예, 호석군님, 예, 의형제 재공연, 예, 저도요.
근데 같이 배우가 너무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될지 너무 궁금하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죠. 응습응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발음하기 어려웠어요. 출퇴근길에 늘 잘 챙겨 듣고 있습니다. 대극장 공연만 알았는데 중소극장 공연도 알아갈 수 있어서 좋고 따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챙겨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있어서 유용해요. 랑 대표님과 경희 편집장님 케미도 꿀잼입니다. 케미가 있었나요? 이분은 한- 케미에 굉장히 대해서 친절하신 분. 좀 마음이 많이 열려 계신 분이에요. 분발하는 걸로. 꿀잼으로 해라 이런 말씀 아니실까요? 돌려서 얘기하신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네. 좀 둘이 서로 얘기 좀 듣고 좀 해라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분발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공연이 뭐죠? 데스노트죠. 데스노트. 데스노트가 정말 이렇게 빠르게 재공연이라고 할 수 없고 앙콜 공연을 바로 이어갔잖아요. 충무 아트홀에서 개막을 이거 거의 했다가. 연장. 그죠, 연장 그죠? 공연의 예, 개념이죠. 예. 전석 매진으로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바로 이어서 오페라 극장으로 옮겨서 8월 14일까지 공연되는데요.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 포함해서 160분 정도 되고요. 제작사는 오디 컴퍼니입니다. 어디 뭐 올해 지킬앤하이드가 언제 끝났죠? 지킬앤하이드 서울 공연이 끝난 지는 몇 달 됐는데 아직 그 지역 투어 공연을 하고 있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와, 이거 뭐 어디가 시내 정말 황금의 손. 황금의 손이라고요? 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올해 정말 오디 정말 승승장구. 2022년 뮤지컬 시장은 오디 뮤지컬 컴퍼니가 정확한 제작사 이름이 오디 컴퍼니인가 보죠, 이제? 오디 뮤지컬 네, 컴퍼니 뮤지컬 사부자명이 빠졌어요. 제가 익숙했던 이름은 아닌데 오디 컴퍼니가 진짜 거의 뭐 선두에 서서 뮤지컬계를 멱살 이끌어가고 잡고 있죠. 끌고 오는 것처럼. 예. 네. 게다가 이게 제작사 협회 대표도 도 하시잖아요. 하시잖아요. 하여튼 물심양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데스노트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네. 모두가 그러니까 정말 많이 읽혀진 만화가 원작이죠. 이 만화가 2003년 주간 소년 점프의 연재를 시작했고 2006년에 연재가 종료가 됐는데요. 일본에서요. 단행본으로 총 12권으로 나온 그런 만화입니다. 워낙에 인기가 많은 작품이라서 2006년에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고 2013년에는 뮤지컬, 2015년에는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대요. 그래서 현재 넷플릭스의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잖아요. 김요한 이야기의 그 제작자가 더퍼 형제 그 기획자가 데스노트 실사판 준비하고 있대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김우한 이야기 만든 사람이요? 네, 쌍둥이 그 형제가 이 지금 실 실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만화를 일본의 만화를 실사판으로 준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데스노트가 잘 되는 게 이렇게 셈이 자꾸 나지. 아니, 부정적인 시선은 거두시고요. 네. 뮤지컬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6월 성남 아트센터에서 초연이 됐는데 우리나라 공연 전에 일본에서 먼저 첫 선을 보였던 작품이에요. 2015년 4월에 일본에서 초연을 올렸고 국내 공연은 당시 CGS 컬처에 의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CGS 컬처가 초연과 재연을 제작을 했고 이번 세 번째 공연부터는 오디 컴퍼니로 제작사가 바뀌어서 공연을 전면 정말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본과 음악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많이 새롭게 만들어서 공연을 올렸죠. CGS 컬처는 이렇게 잘 됐던 공연을 왜 놨죠? CGS 컬처가 당시 그 CGS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예. 소속 배우였던 김준수 배우가 좀 뮤지컬을 많이 하면서 실제 뮤지컬 제작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뮤지컬 또 제작사는 아니었다 보니까 이후에 활발한 작품을 제작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CGS 컬처 자체가 좀 해산이 됐고 그래서 이 판권이 조금 여러 제작사한테 이렇게 좀 의뢰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오디 컴퍼니가 아니 자기들만 알았대? 아니요. 영수님은 모르셨던 못 들으셨어요? 거 왜 같아요. 나한테 근데 연락 안 왜냐하면 했어요? 이게 2017년에 재연이 되고 다시 이번에 공연되기까지 사실 꽤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조금 제작사를 찾으려고 하는 내가 있습니다. 바빴을 때다. 예.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안 왔나 봐요. 예. 그래서 초연 당시에 원캐스트로 굉장히 캐스트 자체로 관심을 되게 많이 모았잖아요. 홍강호 배우, 김준수, 정선화, 박해나, 강홍석 배우가 출연을 하면서 그게 다시 서울에서 초연을 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었었죠. 예.
근데 기억나는 게 물론 홍강호, 김준수 배우 뭐 워낙 뭐 팬덤도 많고 이런 배우분들인데 강홍석 배우의 분장 이 사진이 이 분장이 상세 페이지 이제 그 딱 캐스팅 공개될 때 떴을 때 이건 뭐 판박인데 이건 크다. 데스노트가 일본 원작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강홍석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박해나 배우도 램으로 정말 그때 굉장히 잘 어울렸었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공연에도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예. 줄거리가 궁금합니다. 이거 줄거리 많이들 아실 텐데 그래도 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그 뮤지컬은 법관을 꿈꾸는 천재 고등학생 야가미 라이토가 어느 날 우연히 데스노트를 주우면서 시작합니다. 그 데스노트는 심심했던 사신 루크가 떨어뜨린 건데요. 데스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노트에 이름이 적힌 자는 죽는다. 근데 이 노트를 주운 라이토가 반신반의하면서 TV 뉴스에 방영되고 있는 유괴범의 이름을 적는데 정말 40초 후에 유괴범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의 힘을 알게 된 라이토는 키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손으로 범죄자를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각지의 범죄자들이 의문의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인터폴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 세계의 미제 사건을 해결할 명탐정 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과 라이토의 이제 두뇌 게임이 시작되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 관객들이 굉장히 열광하게 되는 그런 긴장감, 그다음에 예. 재미가 생기죠. 그리고 라이토와 엘은 베일에 쌓인 서로의 존재를 파내기 시작하고 엘은 키라와 데스노트의 비밀을 눈치채게 되죠. 그러던 중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범인을 키라가 죽여주면서 키라에게 숭배와 가까운 감정을 품게 된 아이돌 미사가 또 다른 사신 램의 데스노트를 받아 라이토가 엘을 없애려는 걸 도우려 합니다. 데스노트를 통해 신이 되고자 하는 라이토, 빠른 두뇌 회전으로 라이토와의 대결에 빠져드는 엘이 그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실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성격 뭐라 캐릭터 그러지? 설정 자체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두 명의 천재. 그리고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어느 면에서는 둘 다 사실 굉장히 좀 나르시스트적인 면이 있는데 다른 또 대처점에 서게 되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지금. 라이토가 처음에는 정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의로운 예. 세상을 위해서 범죄자를 처단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점차 자기의 이제 도취가 돼가지고 살인을 마구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 자극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얘기만 들어도 궁금하고 재밌을 만한 소재를 만들어낸 거 이게 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돈으로 이야기를 예. 가졌는데요. 아니 지금 이게 데스노트가 무슨 사실 뭐 그 영작동화도 아니고 사신이라는 설정과 사신의 노트라는 게 굉장히 판타지적이잖아요. 저는 그 설정 자체가. 사신이 심심해서 네. 노트를 떨어뜨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데스노트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명이 대수거든요. 너무 갖고 싶어요. 데스노트 네. 주었다. 오늘 녹음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노트가 떨어져 있어서 주었다. 네. 누구의 이름을 먼저 쓰실 건지 성만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저 안 되는데. 네. 근데 아까 방금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신이 노트를 심심해서 떨어뜨렸다라고 하는데 엔딩도 사실 굉장히 허무한 면이 있거든요. 그게 네. 우리의 현실하고도 좀 맞닿은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단지 만화로 재밌다가 아니라 더 재미를 느끼는 공감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담고 있어서 재밌게 보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잘 되고 있는 작품이니까 데스노트가. 근데 짧게 언급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데스노트가 잘 되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 대극장에서 잘 되고 있는 작품들의 공통점이라고까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작곡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프랭크 와이도. 네. 근데 그 작곡가 이야기하기 전에 배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면 배우도 사실 굉장히 캐스팅이 정말 초연대도 잘 됐고 이번 공연에도 굉장히 잘 됐잖아요. 화려하죠. 네. 네, 홍광호 배우가 그때 인터뷰했을 때 잠시 얘기를 해줬었는데 사실 본인 이 만화 몰랐었대요. 근데 그 런던에서 미스 사이공 경원하고 있을 때 시저스 컬처에서 보러 왔었대요. 시저스 컬처 직원하고 대표님이 와서 이제 공연을 보러 와서 만화책을 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시저스 컬처에서 적극적으로 런던까지 가서 뭐 광호 배우를 만나러 갔던 것도 있겠지만 그냥 또 공연도 볼 겸 해가지고 편집장님처럼 휴가차. 근데 아마 광호 씨를 만나러 가기 위한 것도 컸겠죠. 그래서 가서 공연 보고 인사 나누면서 만화책 줬는데 만화책 읽어보니까 이거 재밌네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데스노트라는 작품을 그러면은 처음 뮤지컬로 만든 회사가 시저스 컬처하고 일본의 호리프로가 같이 공동 제작을 같이 했었어요. 해서 일본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일본에서 먼저 공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성남에서 공연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오디가 작품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프랭크 와일더는 작곡을 같이 했었죠. 작곡을 한 네. 거고요. 그럼 오디가 만들 때 그 일본에 있는 제작사는 참여가 없는 거. 아닌 거예요. 네, 그 시저스 컬처가 제작했을 때까지만 일본 호리프로하고 같이 했었고 이번에는 아니고요. 아, 그럼 작가료는 그냥 이 데스노트 원작자한테 그냥 가는 건가요? 이 각색해서 뮤지컬 대본 쓰신 분은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지. 그분은 한국 분이에요? 잭 머피하고 아이반 맨쳇, 프랭크 와이던하고 작업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랑 시제스 컬처랑 같이 제작할 때부터 작곡을 작곡을 프랭크 와일돈이 네. 하신 거고. 근데 프랭크 와이던 정말 그 음악적 스펙트럼이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킬 앤 하이드하고 웃는 남자하고 데스노트, 보니 앤 클라이드 작곡가가 같다고 하면 그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히 그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곡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여튼 프랭크 와일돈은 우리나라 공연들을 더 많이 작곡한 거 아닌가요? 그 작업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우리나라 뮤지컬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긴 해요. 정말 우리나라 뮤지컬을 대중들에게 많이 알렸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지킬 앤 하이드인데 그 작곡가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극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주시겠어요? 대극장 공연장, 네, 네. 예술의 전당, 네, 세종문화회관, 네. 국립극장, 샤롯테 시어터, 네, 디큐브 여기 아트센터. 여기까지 해주셔도 돼요. 사루떼 이렇게 지금 세 개의 공연장에서 네. 프랭크 와이돈의 작품이 공연되고 있어요. 네. 한국 사람이 아닌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웃는 남자 공연하고 있죠. 예술의 전당에서 데스노트, 그다음에 샤롯테에서 바타하리. 네. 그러니까 정말 한국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다고 할 수 있는 작곡가이죠. 뮤지컬. 아니 근데 프랭크 와일돈의 작품의 그 결이 그 저는 좋아하는 음악류거든요. 노래 끝나면 박수 칠 수 있는 넘버들. 그리고 뭔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정이 호소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관객들하고 잘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넘버들을 약간 불후의 명곡 같은 느낌의 넘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전 쏜다임의 음악이나 렌트 같은 걸 들으면 처음에는 그게 좋은 줄 몰랐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양하게 듣다 보니까 이건 이게 매력이 있고 저건 저게 매력이 있고. 근데 데스노트 웃는 남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극장에 인기 있는 대중들이 많이 찾는 공연들이 이런 풍에 여기에 이제 음악도 워낙 풍성하니까 무대도 같이 풍성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랭크 와일돈 이분이 이제 이 정도면은 국적을 이쪽으로 좀 공동국적 이중국적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이. 근데 프랭크 와일던 되게 재밌게 대학교에서 역사 전공했고 부전공이 철학이었대요. 피아노는 독학으로 배웠고 자기 정말 뮤지컬 작곡가 될지 몰랐대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뮤지컬을 보고 음악에 관심이 많고 했지만 인생은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프랭크 와일돈이라는 작곡가에 대한 이미지는 모자 쓴 외국 아저씨입니다. 약간 푸근한. 네. 항상 그 모자는 정말 그 작곡가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프랭크 와일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거 하나는 그분이 작곡한 음악으로 뮤지컬을 만들었을 때 제작 발표회 또는 쇼케이스, 프레스콜 이런 거 등등에 본인을 좀 이용해라. 본인 홍보에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거에도 굉장히 맞아 오픈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오픈 마인드 정도가 아니라 열정적. 그런 것에 안 부르면 섭섭해하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래서 저는 한국 뮤지컬 시장을 그 누구보다 가장 즐기고 있는 게 프랭크 와일돈이 아닌가. 돈도 그럴 벌지. 것 같아요. 네, 지금 세 개의 대형 곡장에서 본인의 작품이 공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국내 작곡가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공연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근데 진짜 오디 뮤지컬 컴퍼니, 프랭크 와일돈 이 합이 참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EMK랑 프랭크 와일돈도 잘 맞고. 프랭크 와일돈이 우리나라 관객들의 그 정서를 딱 움직이는 이 느낌이다. 이걸 아시는 거지. 단짠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작품 정말 한국에 많이 소개됐는데 소개됐던 작품 중에서 음악은 시라노 좋아하고요. 그리고 데스노트도 굉장히 다른 결이어서 되게 좋아합니다. 네. 시라노요. 유일하게 프랭크 와이드 작품 중에서 크게 조금 흥행하지 못한 것 같지만 네, 시라노. 시라노를 제가 하고 싶어서. 자, 그럼 이제 김문정 음악 감독이 또 여기 또 나오는데 김문정 음악 감독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요즘에 너무 대중적으로 알려지셔서. 정말 한국 뮤지컬 또 음악 감독으로 거의 1년에 큰 작품 반 이상은 감독님이 맞지 않으실까요? 워낙 역사가 오래되기도 하셨고 네. 한국에서 그 뮤지컬이 부흥기를 맞을 때부터 거의 활동을 하셨잖아요. 더 그 영수님께서 기억에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은 저는 약간 그 음악 감독님도 약간 인기 스타처럼 일이 쫙 왔다가 좀 또 잠잠해졌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좀 바이오리듬 마냥 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음악 감독하면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졌었던 제일 먼저 박할린. 알려졌었던 분은 박할린 감독님이시고 그 전에 또 다른 그 음악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죠. 예. 근데 뮤지컬 쪽에서는 독보적으로 이렇게 좀 주목받던 음악 감독님이 계시다가 최근에는 김문정 감독님한테 왔는데 김문정 감독님의 작업량도 그렇고 뮤지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워낙 커지면서 더 많이들 이제 작품을 알게 되시면서 동시에 음악 감독님도 알게 되시고 그리고 텔레비에 TV에 많이 나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왜 그 회식 장소 가면 배우들이 이제 막공 회식이다 이러면은 막 어떤 뭐 무슨 역할 했던 어떤 배우님입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막 치고 말이잖아요. 이 배우분들이 박수를 치는 이 소리 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제작자 연출보다 음악 감독한테가 더 박수를 크게 칩니다. 많은 시간 같이 했고 맞아요. 배우들한테 특히 이제 대극장 공연 중에 그 라이브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경우에는 음악 감독님들이 지휘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눈도 많이 마주치고 고민도 많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요. 그 공연이 시작되면 배우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사실 또 음악 감독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아 그래서 이 음악 중요한 존재인 감독님이 나름의 어떤 그 파워, 음악 감독님 사단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음악 감독님 콘서트도 하게 되고 김문정 감독님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극장 공연 중에 스텝 중에 알려져 있는 몇 안 되는 스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뭐 대중들한테 알려지는 거는 좀 어떤 타이밍 같은 게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김문정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근데 뮤지컬 속에서 한 번도 1위 덜 하셨던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사촌 형이랑도 옛날에 작업했더라고요. 이게 뮤지컬 말고 어떤 다른 연주자로. 음악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또 제작사나 제작자가 느끼기에 좋은 면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꾸준히 작업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최근에 그 에세이집도 발행하셨잖아요. 올해 책 초. 내셨죠. 네. 여튼 뭐 김문정 감독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같이 했었던 음악 조감독들 중에서도 또 대학로 나와서 음악 감독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 여러 감독님들도 많이 나오셔야죠. 프랭크 화일돈. 근데 저는 프랭크 화일돈, 김문정 감독님 이렇게 딱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말고 더 다방면에 계시는 또 다른 감독님들도 좀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빨리 마련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 그 데스노트는 캐스팅 아까 그 초연태 캐스팅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 캐스팅도 너무 화려합니다. 홍강호 배우, 고은성 배우, 김준수 배우, 김성철 배우. 이 김성철 배우 목소리 참 전 매력적이죠. 네. 네. 이분도 그 한예종 그 양반들이랑 전설의 학번. 예. 한예종을 갔어야 되나? 그다음 K 장민재. 자, 장민재 배우도 그 비틀주스 이후에 또 멋진 정말 역할. 급부상한 라이징 스타. 네. K는 이제 그 아이돌 분이죠. 네. 노래 참 잘하시는 것 같던데. 그다음에 김선영 배우, 장은아 배우, 강홍석, 서경수. 전 강홍석, 서경수 이 두 분이 엄청 친한 친구들이잖아요. 실제로요? 네. 이 두 분, 이 강홍석, 서경수 그다음에 정원영 이런 배우들끼리 모여서 런투유하고 노는 거 좋아했었던. 네. 아주 재밌는 분들인데 여기 와서 그 끼를 서경수 배우도 최근에 조금
재미있는 행보로 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가 뭐 지금까지 너무 다재다능한 배우고 끼가 많은 배우였지만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새롭게 낀기부츠의 롤라로 출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재미있게 흥미로운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목받을 시기가 오는 건 아닐 텐데 주목받을 시기가 오는 배우들은 잘했던 배우들인 것 같아요. 실력이 네. 없으면 진짜 그런 운이라는 게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진짜 자기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격이 R석 15만 원, S석 13만 원, A석 10만 원, B석 7만 원인데 예단 가면서 VIP석이 사라졌다는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제일 아니라 높은 등급이 R석. 네, 예술의 전당은 VIP석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제일 높은 등급이 그냥 R석이에요. 왜요? 전당에서 그렇게 하래요. 예술의 전당의 공연장 방침에 대한 규율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술의 전당 극장은 VIP석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장의 VIP석을 예술의 전당 가면 R석이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3연부터 5D로 판권이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 CGS 컬처 여기서 했었던 공연과 5D로 왔을 때 공연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 배경희 편집장님이 데스노트에 대해서는 웬만한 소극장 회전 관객처럼 많이 보신 것 같아서 네, 비교를 딱 말씀해 그렇진 주신다면. 않고. 근데 다 사람들이 만약에 초연도 본 관객분이라면 크게 바로 느껴지는 게 무대 세트예요. 일단 무대를 그 오피령 감독님이 맡았고요. 그래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거의 무대 세트라는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영상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저는 그 영상 사용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만화적인 그런 연출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고 초연도 좋게 기억하는 사람으로선 초연이 더 좋았던 장면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 데스노트에서 굉장히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꼽히는 테니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출이 더 좋았어요. 영상을 사용하면서 더 긴장감 넘치고 재미있게 연출이 된 것 같아요. 네. 오피령 무대 디자이너가 상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무대 디자인이 아니라 무대 미술 전체를 네, 영상 그다음에 소품 그걸 예. 다 총괄하셨죠. 그래서 아예 새롭게 회사를 만드셨잖아요. 그 이 공연계에 영상 촬영을 해서 스트리밍하는 이쪽은 한국영상연합이라는 회사가 갓기영 그러면서 주목받고 있고 무대 디자인 이쪽은 오피령 디자이너가 최근 몇 년간 뭐 거의 뭐 많이 하고 거의 계시죠, 뭐 정말. 작곡은 프랭크 와일던, 음악 감독은 김문정 감독, 무대는 오피령, 영상은 한국영상연합 갓기영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작품 하고 네. 계시고 오피령 디자이너에 대한 좀 개인적인 재밌는 기억이라면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쓰리미 무대 디자인을 맡으셨었어요. 근데 네. 저희 더 뮤지컬에서 무대 디자인에 대한 기사를 계속 연재했었던 터라 그때 정말 오피령 디자이너라는 사람들 관객들이 몰랐을 때 그리고 그때 쓰리미 무대 디자인이 조금 굉장히 달랐거든요. 근데 몇 년 후에 이렇게 정말 많은 작품을 하게 되실 줄. 쓰리미 무대 디자인이요? 네. 예스요? 쓰리미 그게 충무에서 공연을 했던 거고 한 2010년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초연 때 디자인이랑 달랐어요? 네, 달라요. 책상이 무대 아래에서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충무에서 책상을 밑에서 올렸다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르게 했었죠. 아주 디자인적인 감각이 현재 대극장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을 잘 알고 있는 센스 있는 이런 그 디자이너가 아닌가 싶고 예전에 뭐 정승호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 많았었죠. 그래서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공연하게 되면은 천장에서 버드나무까지 내려오고 막 이런 무대들 많았었는데 요즘에 영상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영상과 실제 무대 세트와 조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의 단점은 이게 전자 제품은 언제 나갈지 몰라요, 이게. 갑자기 꺼진다거나.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래서 이따금 오류하면 뜨고 그러잖아요. 네. 얼마 전에 데스노트에서도 이 영상 사고가 좀 있어서 근데 영상 사고도 예전에 이제 오디 뮤지컬 컴퍼니가 드림걸즈라는 공연 초연했었을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직원으로 있었는데 집에서 그때 샤워하다가 패널 작동이 아예 안 돼서 공연을 이렇게 못하지 않았었나요? 못했죠. 그래서 관객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못해서 집에서 샤워하다가 비상 전화를 받고 샤롯테까지 튀어가서 관객 응대를 하면서 환불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 LED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고 그 예비로 스페어로 갖고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무대 장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고민되는 게 무대가 그런 식으로 멈췄을 때
몇 분 정도까지는 참아낼 수 있는가? 그냥 몇 분을 기다리고 다시 공연을 재개할 수 있는가? 예. 몇 분일까요? 그게 아, 뭐- 저는 그때 뉴시즈도 본의 아니게 또 계속 오디의 사고를 얘기하게 되는데 예. 네,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뉴시즈가 한번 공연이 중단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10분, 뭐 15분 이렇게 약간 멈췄고 그래서 이게 뭔가 사고구나라고 느낄 때 죄송하다고 무대 사고가 있다고 해가지고 공연 중단되고 한 15분 후에 다시 재개했던 기억이 나요. 재개를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여러 가지 영상 같은 경우에 작동이 진짜 안 돼서 멈춰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연이 멈췄다가 다시 재개될 때 관객들은 환불을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뭐 15분까지는 공연의 특성상 이해해 주셔야 된다. 아니다. 난 5분도 끊기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공연 팀들마다 제작사들마다 대처가 좀 달라서 관객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험사들 보험 안 드나 이거 보험 상품 같은 거 없나? 공연이요. 네. 그게 미국에는 있잖아요. 있어요? 네네. 이런 보험도 있어요? 보험이 네. 있죠. 그래서 뭐 이번에 코로나로 중단이 됐을 때도 네. 보험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소송 가고 막 그랬었어요. 오. 근데 우리나라에는 공연 관련된 보험이 있나요? 그럼요. 공연 팀들은 다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어떤 배우나 이런 거 말고 어떤 장치가 멈춰서 공연을 못 하게 됐을 때 그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해결책이 있어야 뭐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어떤 공연팀에서는 아주 약간의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관객들한테 환불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연팀에서는 이건 좀 심각한 사고인데라고 생각했는데도 그냥 사과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연에 약간의 사고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관객들한테 뭐 환불 또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환불은 근데 정말 그 한 회의 환불이 생각보다 엄청난 타격이죠. 생각보다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타격이죠. 제작사한테는. 그래서 이게 잠깐 사고로 환불을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작사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 대단한 사고가 관객분들의 돈으로 된 거니까 이건 어차피 논쟁거리인데 누군가 대충이라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규정이 없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공연이 좋아요. 근데 초반에 사고가 약간 난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고예요. 근데 이걸 이용하는 건 아니죠. 약간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날 오신 관객분들한테 어차피 뒤에 티켓이 좌석이 아주 매진된 건 아니니까 차라리 한 번 더 보러 오셔라. 좋은 의도에서 죄송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난 관객들은 다른 곳에 가서 비슷한 경험 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사고를 겪었을 때 제작사의 조치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전에는 환불을 받았는데 왜 같은 상황에서 환불을 안 해주냐. 왜냐면 이게 제작사마다 정말 방침이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요. 관객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테고 또 그렇게 당연히 또 요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렇게 공연이 진행해서 멈춘 경우에 개런티가 지급이 안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참 제작사가 다 떠맡을 수는 없는 책임이고 누가 공연 대통령이 하나 나와서 그 제작사 대표인 신주수 대표님께 한번 건의해 보시면 어떨지. 제가 연락하면 싫어하실걸요. 전 그게 궁금해요. 만약 공연이 멈췄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냐? 끊긴 지점부터 다시 이어나가야 되냐?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연에 멈추는 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막이나 2막 이렇게 둘 중에 조금 시작하자마자 멈춘 경우에는 처음부터 하는 게 더 리셋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공연 한참 중간에 애매한 타이밍에 딱 멈추게 되면 다시 시작할 때는 이 씬에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이러면 이제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 메모리를 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것 또한 애매합니다. 공연은 멈추면 안 됩니다. 일단. 예. 예. 근데 이제 이 영상 이런 것들이 공연에 많이 사용이 되면서 기계 오작동이 생기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지난 12년간 아무 문제 없이 돌았던 턴테이블이 멈추는 날도 있고 그래서 역시 공연은 소대에서 손으로 크루들이 바톤을 옮기고 이걸 해야 그나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사람이 답이다. 이건가요? 오늘 주제가.
여하튼 데스노트는 이런저런 이유로 워낙 관객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작은 사고도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스노트의 매력 때문에 지금도 잔여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네. 그리고 데스노트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영수님 알고 계세요? 데스노트 잘 된다. 그렇기도 하지만 데스노트가 뮤지컬 넘버로는 홍강호 배우가 부른 곡이 가장 높은 조회수를 유튜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 정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0만 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300만 정도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따금 듣거든요. 데스노트 그 넘버. 뭔가 좀 데스노트가 나한테 필요할 때 그럴 때 좀 가끔 듣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노래 들어가지고 이 노래를 실제로 공연장에서 듣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연을 보러 가는 관객분들도 있더라고요. 뮤지컬은 넘버니까요. 그쵸. 그럼 이 유튜브 1,700만, 1,800만 되는 이 조회수에 대한 돈은 프랭크 와일드 돈이 갔나요? 그게 일단 이걸 등록한 채널은 클립 서비스이고요. 당시 그 홍보했었던 그거가 저작권이 그러니까 거기에 발생하고 있는 수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유튜브에 음악을 그 노래 커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에 관련된 저작권들은 작곡가한테 본인한테 갑니다. 오지는 않으니까. 네. 그럼 도대체 와일드혼 형님은 우리가 함부로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형님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프랭크 형님은 저랑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필 프랭크 와일드의 작품들 중에서 잘 흥행이 되지 않았던 시라노와 그다음에 스칼렛 핀퍼넬. 네. 모두의 마음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작품이죠. 스칼렛 핀퍼넬. 네. 이런 작품들만 연관이 있네요. 지킬은 하이드는 내가 한 건 아니니까. 네. 좋겠습니다. 현재로는 1,769만 회래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정말. 방송 나갈 때는 더 나갔겠죠, 뭐. 네. 그리고 데스노트가 한참 공연 중이니까 조회수가 한참 더 올라갈 때입니다. 네. 이 곡만 정말 딱 그때 공개가 되어 있고 몇 곡 더 나와 있어요. 근데 유독 이 곡이 정말 월등하게 높아요. 정말로. 그리고 정말 노래 정말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이때 이 홍강호 배우가 이 곡. 홍강호라는 배우는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데스노트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데스노트 굳이 홍보하지 말라고. 데스노트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본인이 살 필요도 없는데. 티켓 이미 없는데. 네. 홍보를. 그래서 제가 아무리 부정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잘 된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후기 몇 개만 읽어볼까요? 네. 힘겹게 티켓팅해서 보고 왔습니다. 영상이 배경이라 별 기대 안 했는데 수시로 무대가 줄어들었다. 늘어나고 앞으로 왔다. 뒤로 가고 그게 몰입도를 높여줬습니다. 대신 화려한 세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믿고 보는 배우들답게 공연장 뚜껑 날려버리더라고요. 안 보신 분들 빨리 보러 가세요. 테니스 씬 못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테니스 씬 못 본 사람 엄청 많습니다. 좌석이 이미 매진이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네. 데스노트 본 친구한테 영업당해서 보러 갔습니다. 왜 인생캐라고 외쳐듣는지 알겠어요. 라이토, 엘, 류크, 램, 미사 단 하나도 아쉬운 캐릭터가 없습니다. 매표소, 포토존, 캐스팅보드 어디에나 사람이 많으니 공연장에 일찍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디자인 티켓을 받고 싶으면 키오스크가 아닌 현장 매표소에서 발권받아야 하니 주의하세요. 저는 예당 4층 자리를 겨우 예매해서 봤는데 좀 많이 무서워요. 그리고 무대랑 정말 많이 멀어요. 4층. 여기 키오스크에서 티켓을 발권을 해요? 네,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웃는 남자도 그렇고 데스노트도 그렇고 키오스크에서 해주는데 그냥 그 일반 빨간색 줄 있는 티켓 있죠. 그걸로밖에 발권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뮤지컬 팬들은 다 이 디자인 티켓 받고 싶어서 현장 매표소. 데스노트는 그렇게 해야 되고 웃는 남자는 디자인 티켓 자체가 없어요. 이야, 편하긴 하겠네요. 줄 들어든 시간이 진짜 빠르고 양도 받으시는 분들이 확인할 게 없거든요. 그냥 QR코드로 와서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발권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할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할인을 받게 되면은 할인 증빙을 해야 되니까. 안 해주죠 정말. 잘 되는 공연의 상징적인 키오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군요. 그리고 4층 무대랑 정말 많이 멀어요. 네.
그렇죠. 예당 4층, 세종 3층 이런 데는 뭐 약간 무섭죠. 네. 여기서 저도 처음 학창 시절에 처음 4층 갔을 때 여기서 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 영화관에 비해서는 경사가 그래도 좀 덜할 편입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무대를 보는 거라서 시선을 더 밑으로 깔아서 더 경사가 있게 보이고 그나마 영화는 스크린이니까 보는데 근데 공연장 4층. 근데 개인적으로 4층이나 이렇게 세종문화관 3층 이런 곳은 좀 학생들한테 조금 더 싸게 팔 수 있으면 싸게 팔아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가격으로도 매진되니까 뭐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예. 부럽습니다. 네. 여하튼 저도 데스노트를 아직 못 본 사람이라서 그냥 부럽고 샘나고 도대체 테니스 씨는 뭔데 테니스 TV에서 그렇게 윈블던 테니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들 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몇몇 배우는 이 여기 나오는 작품의 캐릭터가 인생 캐릭터라고 하니까 너무 뭐 잘 어울리죠 정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배경희 편집장님이 워낙 많이가 아니라 많이 보셨으니까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이번에는 좀 데스노트 경희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분요. 만화적인 무대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전혀 이 작품을 모르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는 없겠지만 티켓이 없으니까. 근데 만화를 좋아했던 분도 재밌게 볼만할 것 같거든요. 데스노트를. 네, 그래서 그런 만화적인 어떤 연출을 기대하신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껴지기에 경희님한테는 데스노트가 그래도 보셨던 작품들 중에서는 꽤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네,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저는 일단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야기라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뮤지컬로 잘 만든 것도 있지만 그 데스노트 워낙에 만화나 영화를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주는 재미가 있는 것 원작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공연장에 오셔서 좀 실망하실 작품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데스노트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이게 취향 정말 그 공연에 대한 만족도라는 게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게 모든 분이 재밌게 볼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실망할 확률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데스노트 워낙 책이 많이 팔렸던 작품이라 그냥 만화 진짜 재밌어요. 예? 만화 진짜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만화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 저번 주 유진과 유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연 본 사람들보다 책 본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 책 봤던 사람들만 공연을 한 번씩만 봐도 그렇죠. 세계 일주 가능한 공연이잖아요, 이거. 세계 투어, 월드 투어. 신춘수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월드 투어일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일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은 무조건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프로덕션으로 이번에는 한국에서 만든 공연인 거잖아요. 저는 데스노트 정도면은 신춘수 대표님이 오디에서 이걸 갖고 왔다. 이 정도면 충분히. 프랭크 와일돈 등등이랑 이야기하셔서 브로드웨이나 이쪽에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곧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감이 듭니다. 원작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뭐 누굴 추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듣는 대로 자리가 남는 대로 아무면 일단 가시는 걸로. 가시는 걸로. 네. 자,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